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어텐션 리스 얼륜이 소위 트랜스포머라고 말하는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양시찬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발표에 대한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진행 사항으로 먼저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 기존의 소타 모델들에 대한 공통점과 상황 배경에 대해서 먼저 언급드리고,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그 모델들과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아키텍처에서 말씀드린 후에 그러한 차이점이 어떠한 결과를 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우선 기존의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이미 소타 모델들이 등장한 상황이었고요. 그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RNN과 CNN 계열의 모델을 발전시킨 모델이기 때문에 그 RNN, CNN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가지는 모델을 어떻게 셀프 어텐션으로 대체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 트랜스포머가 어떤 것을 제시하는 모델인지, 그것의 결과적인 어, 리포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퀀스 트랜스덕션이라는 모든 시퀀스 투 시퀀스 논문을 보셨다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문제 상황인데요. 트랜스포머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뭐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든지 전부 이 시퀀스 트랜스덕션 모델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풋 시퀀스가 주어지면 아웃풋 시퀀스를 도출하는 모델이고요. 즉 가변 입력에 대해서 가변 출력을 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예시로는 번역이나 요약 아니면 QA 같은 여러 태스크, 하위 태스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제일 이제 지배적인 알고리즘은 전부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는 RNN, LSTM 같은 소위 모델들을 구성 부품으로서 되게 콤플렉스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CNN 베이스 모델, 여기 예시를 좀 들어드렸는데 논문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접해져 보셨을 겁니다. 여기 컨볼루션 시퀀스 투 시퀀스 하고 바이트넷에 대해서 CNN의 모델을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에 적용한 모델도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델 상황에서 기존 어텐션의 역할이 있었는데요. 어텐션의 역할은 시퀀스 시퀀스 모델에서 어, 인코더에 디코딩할 때 필요한 위치를 동적으로 참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RNN, CNN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바이트넷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한 모델은 아닙니다. 근데 추후에 나오는 여러 비교군에서 바이트넷을 기존 CNN 베이스 모델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RNN, CNN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NN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순차적 계산이기 때문에 이전 시퀀스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즉 이전 시퀀스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가 계산되지 않으면 이후 시퀀스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렬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RNN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치 차원에 대해서는 병렬화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CNN이나 어텐션 모델과 다르게 그 오퍼레이션 수가 굉장히 그 시퀀스의 랭스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션의 경우에 RNN의 이 학습에 대해서 병렬성을 갖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컨볼루션을 시퀀스 모델에 대입한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등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컨볼루션을 통해서 병렬화된 학습을 진행하더라도 그 패스 랭스, 즉 특정 시점에 있는 토큰과 다른 시점에 있는 토큰 간의 거리를 n이라고 했을 때 그 의존을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 연산량이 굉장히 어, 로가리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진 CNN이 가진 문제이고, 이 문제점을 전부 해결한 것이 셀프 어텐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NN과 CNN은 공통적으로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효율적으로 학습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은 하나의 시퀀스 내부 토큰들과 서로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참조하는 모델인데요. 즉, 다르게 말해서 하나의 시퀀스 안에 토큰이 다른 토큰에 어떤 정보를 참조할지 굉장히 그리디하게 서칭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토큰도 한 레이어 안에서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시퀀셜 오퍼레이션, 즉
하나의 시퀀스를 처리하는데 몇 번의 연산량이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와 또한 그리고 시퀀스 하나에 의존성을 학습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상수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어랑 복잡도 또한 n제곱 곱하기 d에 굉장히 비례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트랜스포머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저자가 이제 간주한 일반적인 Q&A나 WMT 데이터셋에서는 기본적으로 n이 d보다 작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모델 중에서 굉장히 컴플렉시티가 낮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Attention is all you need이라는 논문 제목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리커런스 뉴럴 네트워크나 컨볼루션을 도입하지 않은 오직 어텐션 메커니즘만 사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유지한 점은 인코더 디코더 프레임워크를 공통점을 지닌다는 것이고요. 디코더 또한 어to 리그레시브하게 그 시퀀스를 생성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인데요. 이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는 아키텍처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마지막 파트입니다. 결국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결과적으로 어떤 성능을 달성했냐, 어떤 임팩트를 보였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WMT 해당 대회에서 소타를 전부 달성한 모델이고요. 이후에 버트 GPT, 티파이 등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NLP를 넘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멀티모달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은 대부분의 모델이 트랜스포머 모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범용적인 모델이다라는 점을 언급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드리자면은 기존 시퀀스 모델은 RNN, CNN 같은 구조가 주류였고 어텐션은 이미 사용되었지만 보조적인 메커니즘에 가까웠습니다. 때문에 RNN과 CNN의 단점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유지를 제거한 상태로 오직 어텐션 메커니즘만으로 시퀀스 트랜잭션을 수행한 게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그림이 보이는 것이 트랜스포머에 대한 전체적인 아키텍처의 시각화 모습인데요. 우선은 이 그림을 좀 더 쪼개가지고 인코더랑 디코더 구조로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 인코더입니다. 인코더는 이제 인풋 시퀀스를 받아가지고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마찬가지로 각 토큰의 문맥 전모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요. 디코더에서는 인코더에서 반영된 인코딩된 값과 현재 만들고 있던 디코더의 상태를 반영해서 어, 아웃풋을 제네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순서적으로는 토큰이 들어오면은 인풋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을 거친 후에 인코더 스택을 거치고 디코더 스택을 거친 상태를 거쳐서 시퀀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더 자세하게 인코더 디코더에 대해서 공통점과 그 차이점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하는 요소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스킵 커넥션이고요. 우선 인코더 스택은 6개의 동일한 레이어 구조를 따릅니다. 이 6개는 컴퓨터 연산량에 의해서 선택된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인코더 레이어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포인트 와이즈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레지덜 커넥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이 4개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코더도 동일합니다.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추가된 점이 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인코더에서 정보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텐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스케일드 더 프로덕트 어텐션에 대한 시각화 그림이고요. 여기서 QKV는 각 쿼리와 키 밸류를 의미합니다. 각 QKV는 입력 X에서 각 QKV에 대한 가중치와 라이니어하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미 프로젝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쿼리키 밸류라는 값을 가지고 쿼리키의 트랜스포전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쿼리키 간에 즉 각 토큰 간에 어떤 정보를 서로 이제 상호적으로 줄지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한 다음에 뭐 스케일링, 마스킹, 소프트맥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국에 그 가중치에 대해서 어떤 값을 줄지 밸류랑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원본에 입력된 시퀀스가 어떻게 변할지 트랜스폼된 그 결과에 대해서 계산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도메인이 굉장히 유용하게 작동하는 것은 해당 도메인, 즉 NLP 도메인에서 가진 문제적 특성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세 개의 예시를 들고 왔는데 첫 번째로 더 셰프 컷 더 케이크 위즈 나이프 같은 경우에 셰프 컷에 대해서 케이크를 잘랐다는 정보를 이제 해당 토큰에 반영해야 됩니다. 결국에 알 수 있는 점이 해당 문맥에서 주의 토큰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올지 대해서 해당 토큰이 어떤 정보를 가져올지, 즉 쿼리랑 그 정보를 어떤 토큰에서 받을지, 즉 키, 그다음에 그 정보는 무엇일지에 대한 밸류로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정보를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퀀스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이제 프로포설을 갖게 되는 학습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왜 더 프로덕트를 사용해야 돼서 더 프로덕트에 대한 기하학적인 시각화를 들고 왔습니다. 내적이라는 게 결국에 이 두 벡터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기하학적 특성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 시각화를 왼쪽에 해서 왔고요. 결국에 이제 어텐션이라는 게 바나나 어텐션이나 그런 어텐션에서 저희가 여러 개를 봤지만 결국에 이제 유사도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참고로 이전에 바나나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어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내적 같은 간단한 연산이 아니라 그 어텐션을 구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서 어,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서 연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 내적 결과를 간단하게 유사도를 구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이 내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당 벡터와 라이니어하게 내적 값이 내적 평면이 형성된다는 것을 시각화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중요한데요. 스케일링을 하지 않으면은 어디티브 어텐션보다 근본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성능이 일반적으로 안 나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이 스케일링에 대해서 어텐션이 이제 내적이기 때문에 뒤에 Q&A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케일링은 내적의 값에 대한 분산이 그 두 내적된 벡터의 차원의 그 스컬트를 시행한 것과 네, 비례하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커짐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활성화 함수나 같은 것에 나중에 입력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울기나 전파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은 스컬트 D, 즉 D의 루트를 씌운 값으로 이제 스케일링을 통해서 분산을 완만하게 고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어텐션을 하는데 이 단순하게 하나의 헤드로 하나의 관점만 포함한 어텐션을 하게 될 경우 이제 성능의 불안정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텐션 에버리징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어텐션 헤드에 필요한 모든 관계를 압축하지 않고 헤드마다 어느 헤드는 문법 관계나 어느 헤드는 주어 동사 어떤 동사랑 이제 서로 관계를 맺는지 그런 여러 관점을 포함하기 위해서 하나의 레이어에서 여러 개의 헤드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런 반영을 통해서 여러 개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실험적으로도 성능이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추후에 이제 실험적으로 연구가 되었지만 결국에 이제 헤드를 하나로 두게 되면은 어텐션 에버리징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표현하려는 게 시퀀스라는 벡터에 대해서 그 벡터가 어떤 벡터를 가지는 게 저희가 표현하려는 도메인에 그 표현하려는 그 수치 값과 얼마나 일치하냐를 맞춰야 되는데 그 웨이트에 대해서 어떤 딥러닝의 특성에 의해서 에버리징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해상도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헤드수를 여러 개 두어서 여러 가지 관점을 표현하는 게 모델의 표현력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음, 네, 그래서 이런 멀티헤드 어텐션은 트랜스포머에 있는 세 가지 어텐션 블럭이 있는데 세 가지 어텐션 종류 중에 인코더 셀프 어텐션, 디코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모든 어텐션에 마스크드 아니 멀티헤드 어텐션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이 이제 어텐션 연산회 같은 경우에 어, 네,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어텐션 연산은 기본적으로 선형 연산이기 때문에 어텐션 연산만 몇 개의 레이어를 쌓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레이어로 표현할 수 있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선행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레이어를 추가해서 모델의 표현력을 추가로 해주는 것이고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어,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은 트랜스포머 논문 예시에서는 그 인풋의 차원을 4배로 늘린 다음에
즉 표현력을 늘리는 것이죠. 표현력을 늘린 다음에 다시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비선형 함수, 렐로 함수를 넣어가지고 모델의 표현력을 강제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덕분에 모델의 이제 표현력이 레이어가 깊어짐에 따라서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당연히 각 토큰별로 독립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이제 각 토큰의 모든 포지션마다 독립적으로 동일한 레이어의 피드포워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인코더, 디코더 이외에 인베딩 레이어나 포지셔널 인코딩 그 이후에 뭐 소프트맥스 같은 모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베딩입니다.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인풋과 아웃풋이 어,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나 워드피스 인코딩 같은 일반적인 이제 인코딩 방식으로 구성된 결과적으로 이제 원합 벡터입니다. 원합 벡터이기 때문에 이 벡터를 이제 실수 차원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투영하기 위해서 인베딩을 해주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512 차원의 벡터로 각각의 이제 원합 인코더를 이제 투영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웨이트 쉐어링인데요. 여기 인풋 인베딩과 저희 위에 라이니어 레이어와 이제 각각의 웨이트는 쉐어한 상태입니다. 인풋 인베딩과 라이니어 레이어는 각각 이제 트랜스폼 그 전체 행렬의 이제 구조이고요. 즉 이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은 원활 인코딩된 벡터 그냥 의미는 없는 단어 사전의 벡터에서 실수의 즉 의미를 담은 벡터로 투영한 값과 그 투영된 값이 다시 워드 사전으로 다시 복구되는 그 과정이 동일한 가중치를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 인코딩입니다. 포지션 인코딩은 굉장히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자들이 선택한 방식은 시누소이드를 포지션 인코딩이라고 해서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사용하여 모델의 이제 위치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포지션별 이제 고유한 패턴이 생성되게 되는데 수식은 아래와 같고 이 수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포지션 이 사인과 코사인 함수 안에 있는 이 수식은 그냥 하나로 이제 퉁쳐서 뭐 A 같은 값으로 치환하셔서 보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안에 있는 함수는 i에 대한 값이고요. 그 값이 사인과 코사인, 그 값이 그 i, 즉 시퀀스 내 인덱스 위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 함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지션마다 제가 여러분들이 시, 이 사인과 코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좀 더 하나의 원에 대한 함수로서 묶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각 하나의 원은 예를 들어 i가 0일 때, 즉 포지션이 0과 1일 때에 대해서 첫 번째 원에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과 2, 2와 3에 대한 인덱스에 대해서 그 값에 대한 원으로의 시각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이제 0, 1, 2, 3, 4, 5 같은 인덱스에 대해서 시각화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각각의 포지션이 변할 때 그 두 개의 원소들의 묶음으로 표현한 원의 시각화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즉, 이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넣었는데요. 아시면은 이제 원의 색상은 이제 그 원의 이제 주기를 의미합니다. 즉 포지션이 지나감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벡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원소는 굉장히 빠르게 이 값이 변하지만 그 이후에 디멘션이 뒤에 있는 원소일수록 되게 느리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시각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걸 좀 더 그냥 단순하게 그 값을 이 y축은 포지션이고 x축은 디멘션입니다. 그 포지션에 따라서 이 값을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은데 얘보다는 사실 이 포지션별로 그 내적 값에 대한 시각화가 포지션의 상대적 위치에 오직 의존한다는 점을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소프트 맥스인데요. 이 아웃풋 소프트 맥스는 이제 리니어를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베딩 이제 전체 행렬 즉 의미에 대한 벡터가 결국 이제 단어 차원, 단어 사전 차원의 이제 그 차원으로 이제 투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투영된 벡터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정규화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 값을 프로바빌리티로 취급하여 가지고 맥스 토큰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은 코어 아키텍처는 인코더, 디코더의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인코더는 여러 개의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는 여러 개의 디코더 레이어가 이제 합쳐진 결과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스케일 더 프로젝트 어텐션이고 이 어텐션은 이제 어댑티브 어텐션과 다르게 스케일링을 통해서 구현을 해야 이제 성능이 더 높게 나온다. 그 이유는 그 내적값의 분산이 그 두 벡터의 차원의 어 스콜트를 시험각과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스케일링이 필요하고 그 여러 개의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도입하였고 어텐션은 기본적으로 선형 연산이기 때문에 포인트 와이스별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선형성을 추가해 준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레지dual 컨디션과 레이어 놈을 통해서 학습의 안정화와 모델이 깊어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점점 더 높아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큰 임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이 이제 기본적으로 RNN과 CNN 같은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토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토큰의 정보를 어떻게 시퀀스적인 의미로 내포할지에 대해서 이제 반영하는 기법들이고요. 그래서 결국 순차적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RNN 같은 방식이 아니라 어텐션 기반의 시퀀스 자체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가 좀 더 정교해지는 방법으로 계산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서는 번역의 성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번역의 성능을 얻기까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그 요소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험적인 분석과 좀 더 이제 WMT 같은 도메인뿐만 아니라 constituency parsing이라는 다른 이제 도메인에서도 트랜스포머가 잘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저자들은 실험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번역 성능입니다.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각화를 한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은 블루 스코어로 측정을 하고 높을수록 좋은 값입니다. 그리고 X축은 트레이닝 코스트로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왼쪽에 있을수록 그리고 위쪽에 있을수록 더 모델이 성능이 좋은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트랜스포머는 해당 현존하는 그 당시에 이제 소타 모델들에 비해서 성능도 좋고 트레이닝 코스트도 굉장히 적게 들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영어와 프랑스어 번역 과정이었고 동일하게 영어와 독일어 번역 과정에서도 기존 소타 모델들을 압도하는 성적을 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코스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면은 어, 일단 이 막대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학습에 걸린 시간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를 한 것입니다. 기존의 소타 모델들이 뭐 2주, 1주 큰 모델들에서 2주, 1주 걸린 모델들과 다르게 트랜스포머 모델은 훨씬 더 적은 시간 안에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동일한 표현인데 다르게 치환을 해가지고 컴퓨트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나 좋냐라는 것을 블루 스코어당 블루 스코어를 플롭스로 나눠가지고 이 성능을 한번 측정하여 봤습니다. 결국에 보시면은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블루 스코어를 올리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컴퓨터 에피션시 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들을 실험을 했었는데요. 어텐션 헤드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표에서 A에서 헤드의 수를 늘려가면서 이 이 성능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이 헤드의 수를 늘려가면서 키 차원과 밸류 차원의 차원을 비례적으로 이제 낮춘 이유는 모델의 규모는 이제 동일하게 세팅을 하겠다는 저자들의 의도입니다. 즉 따라서 단순히 헤드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서는 이 퍼플렉시티 즉 낮을수록 좋은 값과 이제 블루 아까 말씀드린 높을수록 좋은 값 이 두 가지 값을 비교했을 때 단순히 헤드의 수만 늘리고 이제 키의 차원, 밸류의 차원을 낮추는 것은 모델의 표현력을 낮추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과도하게 늘릴 경우 펄플렉시티와 분류 성능이 둘 다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키 밸류 디멘션의 경우에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즉 이제 키랑 밸류의 디멘션이 높아질수록 모델의 표현력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퍼플렉시티와 블루 스코어 둘 다 향상을 하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즉 C에서는 그냥 모델의 규모를 크게 태우면 여기 파라미터 수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모델의 규모를 키움에 따라서 어떻게 성능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모델의 표현력이 즉 증가함, 즉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모델의 성능이
일반적으로 좋아짐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드롭아웃과 스무징, 라벨 스무징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이 적용하는 것이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어, 여기 있는 게 이제 드롭아웃에서 드롭의 레이트, 즉 0.1로 드롭을 주냐 안 주냐에 대해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드롭아웃이 확실히 이제 모델의 성능에 유효함을 주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라벨 스무딩의 경우에는 모델이 예측하는 값에 대해서 좀 더 스무딩을 주어 모델의 과한 확신을 막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좀 하나 얻어갈 수 있으신 점이 이 퍼플렉시티, 즉 퍼플렉시는 다음 모델이 토큰을 예측할 때 그 토큰에 대한 확신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라벨 스무딩을 통해서 모델의 이제 확신도를 좀 낮췄을 경우에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만 기존 모델에 비해서 어 굉장히 그 블루 스코어 자체는 좀 더 민감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서 단순히 포지션 인코딩이 기존 포지션 벡터에 대해서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들이 해드린 그 내적 값이 온전하게 이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포지셔널 인베딩에 대해서 저자들도 의구심을 가져가지고 이 포지셔널 인베딩을 아예 제거하고 이제 다른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을 사용하거나 그랬을 때 성능 변화를 살펴봤는데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통해서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시누소이덜 인코딩을 사용하는 것이 포지션 인베딩이 크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트랜스포머 성능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그 헤드와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는 것과 충분한 차원으로 이제 모델의 표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제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와 모델의 스케일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점을 이제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확보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번역 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태스크에서 일반화 가능성을 이제 저자들은 확인해 봤고요. 이 태스크는 간단하게 번역하는 모델이 아니라 트리 구조로 이제 모델에게 주어진 입력 시퀀스에 어, 그 명사, 뭐 동사 이런 관계를 포착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번역과 다르게 구조적 제약이 굉장히 강합니다. 번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번역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과 다르게 굉장히 제약이 강한 출력과 입력보다 당연히 이제 긴 시퀀스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측해야 되는 게 트리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력된 값에 비해서 훨씬 더 긴 출력 시퀀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레넨 같은 모델들 경우에 성능을 내는 것에 어느 정도 병목이 있었다라는 점을 언급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셋 자체가 굉장히 WMT 데이터셋과 다르게 데이터셋이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스몰 데이터에서 어떻게 모델이 잘 학습할 수 있냐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셋업은 4레이어 트랜스포머로 앞서 말씀드린 6레이어 트랜스포머랑은 좀 더 작은 모델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팅은 두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트랜스포머인데 어, WSJ 데이터셋만 오직 가지고 학습한 것과 다른 방대한 자연어 데이터셋을 통해서 어, 먼저 준지도 학습을 거치고 이후에 WSJ로 튜닝을 거친 모델에 두 가지 비교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물론 이런 여러 복잡한 기법을 더한 멀티태스크나 제네이티브는 이제 트레이닝에서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이 대회에 피팅한 모델이거든요. 그런 모델과 비교해서 소타를 얻지는 못했지만 기존의 이전 여러 모델들에 비해서 트랜스포머 모델만 가지고 나이브하게 이제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성능을 이제 굉장히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점이 저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은 결국에 어레는 기반이나 CNN 기반이 가지고 있었던 병렬화에 대한 약점, 그런 어레는 약점을 이제 아예 어레는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완화를 하였고, 어레는과 CNN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어, 두 토큰 간의 이제 관계를 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연산량을 한 번의 레이어를 통과함으로써 다 처리할 수 있게 바꾼 것이 이제 어텐션 중심의 모델 트랜스포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자면은 기본에 WMT 데이터에서 대회에서 굉장히 소타를 달성하였고 기존 모델 대비 굉장히 낮은 트레이닝 코스트와 빠른 학습을 얻어냈습니다. 그다음에 아키텍처에서도 RNN보다 병력화에 유리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도 굉장히 적었고요.
멀티헤드 어텐션과 포지션 인코딩으로 모델의 이제 단점을 보완한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저자들도 언급한 사항인데 트랜스포머가 텍스트 이외의 모달리티로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같은 경우 특히 이미지랑 비디오 같은 경우 텍스트와 다르게 시퀀스 길이가 굉장히 이제 나이브하게 봤을 때 긴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 맨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의 계산 복잡도를 생각해 봤을 때 인풋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해서 그 복잡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도메인에서 어떻게 이제 모델을 적용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매우 긴 입력에는 추가적인 어텐션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리스트 그 제한된 어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어텐션을 할 때 참고하는 정보를 주위에 몇 개의 토큰에 대해서 제한된 모듈 이런 모듈들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흥미로운 분야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NN의 순차적인 계산 병목을 줄였지만 기본적으로 시퀀스 길이의 제곱에 비례해가지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메모리 부담과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어텐션 모델이 가지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버트 GPT T5 같은 굵직굵직한 모델들을 냈고 또한 이제 NLP 도메인뿐만 아니라 비전 도메인에서도 VIT나 DTR 같은 모델들의 원조격 모델이 됩니다. 이후에 스피치나 다른 멀티모델 여러 도메인에서도 적용이 되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네, 감사합니다.